단정히 책방은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만 부 기념 베스트셀러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작가 김혜남, 출판사 매입은 출간일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두 아이의 엄마인 작가는 마흔에 온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 텐데 이 책을 읽으며 내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뭉클 올라오네요. 저도 잠깐 우울증으로 내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대로 멋지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은이 김혜남, 정신분석 전문의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경희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인제대 의대 외래 교수이자 서울대 의대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김혜남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80만 부 베스트셀러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를 비롯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당신과 나 사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등 10여 권의 책을 펴내 130만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2006년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은 바 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녀는 40살까지만 해도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집이고 병원이고 환자들이고 자신이 없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원망한 적이 더 많았다. 그런데 2001년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나서 병마와 싸우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오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없는데도 세상이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이 밉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직 자신은 죽은 게 아니며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대신에 해야만 하는 일보다 하고 싶지만 계속 미뤄둔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그렇게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10권의 책을 썼다. 사람들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고 신기해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한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세상이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서 몸이 굳어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살아온 것뿐이라고. 2014년 1월 병이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고 나서는 더 이상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크고 작은 수술을 5차례 받으며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말한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벌써 40이 넘어버린 하하로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딱 하나뿐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 17살의 여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뭘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입을 연 것은 몇 달이 지나서였다.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뭐 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맞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 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유한한 삶에도 불변의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후대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기적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의 합치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원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래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 텐데 사랑 때문에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차라리 사랑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녀에게 대답 대신 소설을 하나 권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17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그린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였다. 헤이즐은 17살의 갑상선암 말기 환자다. 암이 폐해까지 전이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팔랑키포라는 신약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어 여분의 삶을 얻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 같다고 생각한다. 사상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딘가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수류탄이라고. 그녀의 목표는 하나다. 가능한 한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운명처럼 사랑이 다가온다. 환우들의 모임에서 훤칠한 키의 미소가 매력적인 어거스터스를 만난 것이다. 그 역시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아픔을 안고 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책을 바꿔 읽고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함께 듣고 게임을 같이 하고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를 만나기 위해 같이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는 등 여느 10대들처럼 사랑을 쌓아 나간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 어거스터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다. 그 뒤 헤이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어거스터스가 죽기 직전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에게 보낸 편지였다. 어거스터스는 훗날 있을 헤이즐의 장례식 추모사를 작가에게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편지에서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의 병세가 위독해져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몰래 들어가 그녀를 살펴보던 날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날은 마침 그의 몸에 암세포가 빼곡하게 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기도 했다. 즉 두 사람 모두 한없이 죽음에 가까워졌던 날인 셈이다. 그의 가슴에서는 검은 암세포 수액이 계속 나왔고 눈은 감겨 있고 몸의 관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이고 여전히 따뜻하고 손톱에는 짙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죠. 난 그냥 그의 손을 잡고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잠깐 동안 난 그 애가 먼저 죽어서 나 역시 죽어간다는 걸 절대로 모르길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소망을 하게 됐죠. 난 나만의 상처를 남긴 거예요. 난 그 애를 사랑해요.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정말로 행운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어요. 난 내 선택이 좋아요. 그 애도 자기 선택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헤이즐은 원하던 대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헤이즐은 어거스터스를 사랑함으로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음을, 또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헤이즐은 몇 년간 암에 지배당한 몸뚱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암과의 싸움에서 필패할 시한부 인생도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미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짧은 생에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다 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쓴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나를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 나이 들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0, 30대 시절의 예민함이나 방황, 열정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생각했었다. 표정 없는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고된 세월과 그들의 시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10대 때 품었던 두려움은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래서 만일 10대 때의 나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난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 주고 싶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은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물론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넘치는 예쁜 얼굴, S라인의 탄탄한 몸매와 초콜릿 복근의 역삼각형 몸매 등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인류학자 마거린 미드의 말처럼 젊은이들의 세상에 이민 온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쓸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던 10대,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정신없이 보낸 20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보낸 30대, 꿈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병이 찾아온 40대를 넘어 병마와 싸우며 6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나 자신이 좋고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웬만한 일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지금이 좋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또한 세월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70세가 넘은 남자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사는데 별 재미를 못 느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난다고 했다. 자식들도 다 잘 커서 결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었고 집안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올 때마다 재산이 100억이 넘고 골프와 승마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자랑하듯 말하면서도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다. 세입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병원을 방문했다. 주름살은 보톡스로 다 펴고 약간 처진 눈은 쌍꺼풀 수술로 올리는 등 얼굴 전체를 고쳐 40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잠이 안 온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까웠다. 충분히 행복할 만한 여건인데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 기회도 많을 텐데 그는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을 놓지 못해 행복할 기회마저 놓치고 있었다. 게다가 어쨌든 수술을 해서 젊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었다. 노년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 대접을 할 줄 몰라 하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길 바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며 이기적이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신체의 작은 아픔에도 지나치게 집착하며 염려한다면 우리는 때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소한 모든 일에 또 작은 불평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써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학자 버틀러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도덕적인 잘못이나 행동까지 너그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인도 탐욕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노인이기에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온기를 주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병든 아들의 약을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철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84살의 어느 할머니는 그래도 산다는 건 참 신나고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교육자인 몬테소리는 말한다. 나는 이제 91살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 아직 읽을 수 있다. 고맙게도 나는 읽을 수 있다. 매스컴이 병들고 외롭고 비참한 노인들의 모습만 부각시킨 탓에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양 겁먹는다. 그러나 실은 그런 모습은 젊은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급격한 체력 저하나 성하지 않은 치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 단지 노년에 그런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일 뿐 그것이 노인의 특성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다.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늙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라고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면 늙는다는 게 그리 두려운 일은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이미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상실은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왔다. 그럼에도 좀 더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나의 흥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비록 내가 살 세상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 생명은 이어지며 세상은 존속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조언자로서 내가 남긴 것들이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은 노인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지난 과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멈추고 현재에 충실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세세한 부분을 듣고 보고 느끼며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노년기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난 고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이제껏 알고 행해온 것들을 다지거나 혹은 탐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안락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어떤 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 이야기가 너무 싱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제껏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굴곡을 지나고 삶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듯이. 다만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50이 넘으면서부터 종종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그려보곤 했다. 그때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생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웃어 넘기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진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손주들이 힘들 때 마음 놓고 푸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 참 좋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솔직히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에게는 2명의 손자가 생겼다. 그렇게 막상 할머니가 되어보니 50대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완벽한 할머니 상을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너무 서툰 초보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집에 놀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자들이 가겠다고 하면 서운해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한 딸에게 왜 자주 집에 오지 않느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한데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딸과 손자들에게 종종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쯤 나는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내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아이는 아이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가 혼자 서는 법을 가르친다. 엄마는 아이로부터 떨어져서 언제라도 아이에게 팔을 뻗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이를 붙들어 주지는 않는다. 아이가 넘어질 듯이 뒤뚱거리면 엄마는 마치 아이를 잡아주는 것처럼 허리를 구부린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이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게다가 자신을 보고 있는 엄마의 얼굴에서 아이는 격려와 칭찬을 읽는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아이는 자신을 잡아주지는 않지만 곁에 있는 엄마의 손을 의지하여 걷는다. 아이는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엄마의 품이라는 피난처로 뛰어들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이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지만 엄마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혼자 걷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어머니의 역할이다. 이렇게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아이는 점점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언젠가 부모의 품을 훌쩍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아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인 것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수호천사가 되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지나치면 아이가 위험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나 싶어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모들의 이러한 불안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출발한다.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거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은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는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살지 못한 삶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아이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남들보다 발달도 빠르고 똑똑하며 재능도 많고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짝을 만나 돈 걱정 없이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내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리더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내 딴에는 아이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깊이 생각해서 짠 계획들이 아이의 관점에서는 싫거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아이들은 결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다. 조금만 자라 혼자 걷기 시작하면 곧 자기 멋대로 하려 하고 부모의 관심과 염려를 간섭이라며 짜증낸다. 아이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로 부모들에게 생의 유일한 기쁨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가 나도 할 수 있어라며 부모의 손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내가 아이에게 덜 필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것이 인생의 순리다.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다른 엄마를 만났다. 그들은 곧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학교 가는 길이세요? 우리는 참 운이 좋네요.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선생님도 잘 만났으니 이때 아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엄마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이 경우 아이가 자라서 떠날 때 상처받는 쪽은 다름 아닌 어른인 부모다. 아이가 나와는 다른 독립된 인간이며 언젠가 내 품을 떠날 존재인 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혼자 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아이와 제대로 떨어지는 법을 몰라 부모와 아이 모두 상처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부모인 내가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되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포기해야 한다. 무의식 중에 내 아이는 예쁘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었던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도 떠나보내야 한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는 그 아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기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보폭과 시각에 맞춰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길이 있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첫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나는 가끔 어느새 다 커서 엄마가 된 딸과 30대 청년이 되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나는 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끝이며 그동안 누려온 모든 기쁨과 행복의 끝임과 동시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도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지녔던 모든 것들, 나의 육신과 내가 집착하던 명성과 성공, 집과 물건들 그리고 나에게 잠시 허락되었던 시간조차도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고 떠남을 의미한다. 죽음은 두려움이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혼자서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죽음은 눈을 감은 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미지의 세계가 내가 저지른 과오들에 대한 죗값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죽음은 한낱 무생물체로 한 내 육신이 부패하여 냄새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일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은 가르침이다. 그것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비로소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잔인한 스승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리고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야 가르쳐주는 무심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나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자비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이 세상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죽음은 이어짐이다. 그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세상이란 이 공간을 영속시키는 자연의 확고한 의지여 무한한 자비로움이다. 나의 시간을 끝냄으로써 세상의 시간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대자연의 손길이다. 나의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관대한 손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작가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죽음을 응시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평범하고 세속적인 법관 이반 일리치는 병의 통증이 악화되는 걸 느끼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이 답답해졌다.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떠나가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붙들 수 없어. 내가 없어지면 뭐가 될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정녕 죽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이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죽지 않을 것처럼 가장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반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그 거짓이었다. 자신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아플 뿐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짓말이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이다. 심지어 주위 사람들은 이반이 거짓말에 동참해 줄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이반은 거짓말 그만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건 당신들도 잘 알잖아. 그러니 제발 거짓말만은 하지 말아줘. 라고 크게 소리 지를 뻔했다. 사람들은 당신은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을 더욱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반 일리치의 표현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아무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동정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할 뿐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서로가 뻔한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데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방식대로 맞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 한편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 심할 경우 먹고 싶고 배설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갓난아기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 지워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뒤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고백하는 게 지독히 창피했지만 누군가 자기를 병든 어린애처럼 불쌍히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는 누군가 살살 어린애를 달래듯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고 입을 맞추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 주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오지게 있고 수염이 하얗게 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며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가 편안한 위안 속에서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훗날 나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갓난아이가 될 터이고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을 절실히 원하게 될 테니까.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사람들은 살 때도 죽을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싶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2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가 좀 더 멋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 또한 이반 일리치와 다르지 않았다. 내게 닥친 운명을 원망하고 분노했으며 한없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두려움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그는 출세와 허영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마치 자신의 일상에는 죽음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제껏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즐거움과 우정, 희망 등을 기억해 내기 시작한다. 통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하던 이반은 지나간 삶이 괜찮았다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최후의 순간 마침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런 실존적 깨달음은 그에게 빛을 보여준다. 그는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 분노, 고통, 고독, 절망 등을 떠나보내고 가족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신에게 용서를 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입안 일리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리고 그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은 끝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숨을 절반쯤 마시다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 뒤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처럼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요즘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천국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내가 보고 듣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섬세하게 느껴지며 경이로워요.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 숨차고 답답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날에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런 행복을 모른 채 어리석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던 한 환자의 말이다. 그녀는 난치성 폐결핵으로 이미 폐 한쪽은 수술로 없어졌고 나머지 폐마저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결핵균에 점령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검사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녀가 몇 달 만에 병원으로 찾아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균이 발견되지 않으며 약도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오히려 나를 치료해주고 갔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다독여주며 나의 공포를 나눠 가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손에 내가 이제껏 들고 있던 삶의 바통을 넘겨줄 수만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오히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여기까지 작가 김혜남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었습니다. 저처럼 이 책을 읽고 힘차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마음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기도하며 단정히 책방은 늘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 단정히 책방은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만 부 기념 베스트셀러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입니다. 작가 김혜남, 출판사 매입은 출간일 2022년 11월 3일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며 두 아이의 엄마인 작가는 마흔에 온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 텐데 이 책을 읽으며 내 꿈과 희망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뭉클 올라오네요. 저도 잠깐 우울증으로 내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제대로 멋지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되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은이 김해남 정신분석 전문의 1959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립정신병원에서 12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했다. 경희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인제대 의대 외래 교수이자 서울대 의대 초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김해남 신경정신과의원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보았다. 80만 부 베스트셀러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를 비롯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당신과 나 사이.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가 있다 등 10여 권의 책을 펴내 130만 독자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2006년 한국정신분석학회 학술상을 받은 바 있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두 아이의 엄마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며느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녀는 40살까지만 해도 내가 잘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집이고 병원이고 환자들이고 자신이 없으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한 것이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원망한 적이 더 많았다. 그런데 2001년 43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나서 병마와 싸우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을 다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를 닥달하며 인생을 숙제처럼 살아오다 보니 정작 누려야 할 삶의 즐거움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없는데도 세상이 너무나 멀쩡하게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불행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너무 억울하고 사람들이 밉고 세상이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아직 자신은 죽은 게 아니며 누워있는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다행히 병이 초기 단계라 아직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다. 그래서 일어났고 하루를 살았고 또 다음 날을 살았다. 대신에 해야만 하는 일보다 하고 싶지만 계속 미뤄둔 일들을 먼저 하기 시작했다.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그렇게 22년 동안 병마와 싸우며 진료와 강의를 하고 두 아이를 키우고 10권의 책을 썼다. 사람들은 파킨슨병을 앓으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고 신기해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한다. 더 이상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겠다고.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니까. 세상이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고. 그래서 몸이 굳어 옆으로 돌아눕는 것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때도 있지만 고통과 고통 사이에는 덜 아픈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차곡차곡 살아온 것뿐이라고. 2014년 1월 병이 악화되어 병원 문을 닫고 나서는 더 이상 환자들을 진료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사이 크고 작은 수술을 5차례 받으며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고 말한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앞으로 병이 더 악화되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더라도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재미있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벌써 40이 넘어버린 하하로 잘 버텨내고 있지만 가끔은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딱 하나뿐이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상처를 입더라도 더 많이 사랑하며 살 것이다.
언젠가 병원에 17살의 여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학교도 안 가고 친구도 안 만나고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심지어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다. 엄마 손에 이끌려 억지로 진료실 의자에 앉은 그녀는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다. 뭘 물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그녀가 입을 연 것은 몇 달이 지나서였다. 선생님, 사람이 왜 살아야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해요? 결혼해서 애 낳으면 또 뭐 하고요? 그래봤자 어차피 다 죽을 텐데. 맞다. 인간은 죽는다. 게다가 광대한 우주와 아득한 시간 속에서 바라보면 살다 간 발자국 하나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미미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간다. 유한한 삶에도 불변의 가치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고 믿으면서 또 그것을 이해하고 지키고 후대에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산다. 그러고 보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죽음이라는 숙명 앞에서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니 말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기적이 사랑으로부터 나온다고 믿는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경험한다. 또 누군가를 목숨보다 사랑했던 경험은 이 세상에 나를 초월한 어떤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졌을 때의 합치감과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은 우리의 한시적인 인생에도 영원성이 있음을 깨닫게 한다. 즉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가치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래봐야 뭐하냐고. 어차피 죽을 텐데 사랑 때문에 죽음이 더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차라리 사랑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편이 훨씬 편할 거라고.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녀에게 대답 대신 소설을 하나 권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17 소녀와 소년의 사랑을 그린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였다. 헤이즐은 17살의 갑상선암 말기 환자다. 암이 폐해까지 전이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다행히 팔랑키포라는 신약이 암세포의 성장을 막아주어 여분의 삶을 얻었다. 그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의 삶을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 같다고 생각한다. 사상자 수를 최대한 줄이려면 어딘가 틀어박혀 있어야 하는 수류탄이라고. 그녀의 목표는 하나다. 가능한 한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운명처럼 사랑이 다가온다. 환우들의 모임에서 훤칠한 키의 미소가 매력적인 어거스터스를 만난 것이다. 그 역시 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아픔을 안고 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책을 바꿔 읽고 좋아하는 밴드의 음악을 함께 듣고 게임을 같이 하고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를 만나기 위해 같이 암스테르담을 여행하는 등 여느 10대들처럼 사랑을 쌓아 나간다. 그러나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 어거스터스의 목숨을 앗아가고 만다. 그 뒤 헤이즐은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다. 어거스터스가 죽기 직전 헤이즐이 존경하는 작가에게 보낸 편지였다. 어거스터스는 훗날 있을 헤이즐의 장례식 추모사를 작가에게 대신 써달라는 부탁을 했던 것이다. 편지에서 어거스터스는 헤이즐의 병세가 위독해져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을 때 몰래 들어가 그녀를 살펴보던 날의 이야기를 꺼낸다. 그날은 마침 그의 몸에 암세포가 빼곡하게 퍼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날이기도 했다. 즉 두 사람 모두 한없이 죽음에 가까워졌던 날인 셈이다. 그의 가슴에서는 검은 암세포 수액이 계속 나왔고 눈은 감겨 있고 몸의 관이 삽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이고 여전히 따뜻하고
손톱에는 짙은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죠. 난 그냥 그 애의 손을 잡고 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려고 했어요. 잠깐 동안 난 그 애가 먼저 죽어서 나 역시 죽어간다는 걸 절대로 모르길 바라는 착한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사랑할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소망을 하게 됐죠. 난 나만의 상처를 남긴 거예요. 난 그 애를 사랑해요. 그 애를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정말로 행운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을지는 고를 수 있어요. 난 내 선택이 좋아요. 그 애도 자기 선택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어거스터스와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헤이즐은 원하던 대로 조용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삶이 더 의미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헤이즐은 어거스터스를 사랑함으로써 언제 터질지 모르는 수류탄도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음을, 또 그것은 절대 저주가 아니라 특권임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헤이즐은 몇 년간 암에 지배당한 몸뚱이를 비로소 사랑하게 되었다. 또한 암과의 싸움에서 필패할 시한부 인생도 투쟁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된다.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미미한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짧은 생에도 살아갈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다간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쓴다. 거대한 건물을 짓고 드높은 명예를 위해 목숨도 내놓는다. 그러나 나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흔적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사랑을 하면 상처 또한 피할 수 없지만 사랑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고 사람을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죽음 앞에서도 허무함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의 현자가 물었다. 학문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사람을 아는 일이다. 또다시 질문했다. 선은 무엇입니까? 현자가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죽는 나를 상상해 본다. 내 옆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나의 손을 꼭 잡아주고 사랑한다고 속삭여줄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생에서 누려야 할 사랑을 충분히 주고받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비루했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는 시간일 것이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20, 30대 시절의 예민함이나 방황, 열정이 가져다주는 고통을 또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10대 때는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나 생각했었다. 표정 없는 지친 얼굴 위에 깊게 패인 잔주름이 고된 세월과 그들의 시름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렇게 살 바엔 차라리 늙기 전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버렸다. 내 몸과 마음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다행히 10대 때 품었던 두려움은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요즘 산다는 게 너무도 재미있고 흥미롭다. 그래서 만일 10대 때의 나처럼 생각하는 아이를 만난다면 자신 있게 얘기해 주고 싶다. 나이 든다는 것은 그렇게 무섭고 슬픈 일은 아니란다. 그건 나름대로 참 좋은 일이야. 세월은 젊음을 앗아가지만 그만큼의 다른 선물을 주거든. 물론 탄력 있는 피부와 생기 넘치는 예쁜 얼굴, S라인의 탄탄한 몸매와 초콜릿 복근의 역삼각형 몸매 등 젊음을 숭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이 든다는 것은 인류학자 마거린 미드의 말처럼
젊은이들의 세상에 이민 온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쓸쓸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의 내가 좋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했던 10대, 닥치는 대로 공부하며 정신없이 보낸 20대,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며 치열하게 보낸 30대, 꿈을 펼쳐보려고 했더니 병이 찾아온 40대를 넘어 병마와 싸우며 60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거쳐 지금의 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나 자신이 좋고 세상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웬만한 일들은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지금이 좋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 또한 세월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이다. 70세가 넘은 남자 환자가 한 명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잠을 못 자고 우울하고 사는데 별 재미를 못 느껴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항상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이것저것 걱정이 많았고 모든 일에 짜증이 난다고 했다. 자식들도 다 잘 커서 결혼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돈도 벌었고 집안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올 때마다 재산이 100억이 넘고 골프와 승마 그리고 해외여행으로 여가를 보낸다고 자랑하듯 말하면서도 재산을 관리하기 힘들다. 세입자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등의 불평불만을 늘어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다른 얼굴로 병원을 방문했다. 주름살은 보톡스로 다 펴고 약간 처진 눈은 쌍꺼풀 수술로 올리는 등 얼굴 전체를 고쳐 40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잠이 안 온다.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그를 볼 때마다 무척 안타까웠다. 충분히 행복할 만한 여건인데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 기회도 많을 텐데 그는 자신에게서 떠나가는 것들을 놓지 못해 행복할 기회마저 놓치고 있었다. 게다가 어쨌든 수술을 해서 젊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었다. 노년 역시 우리 자신의 책임 아래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고 해서 세상의 심판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런데 많은 노인들이 요즘 젊은이들은 노인 대접을 할 줄 몰라 하고 불평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대접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주길 바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기에 바쁘며 이기적이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투고 신체의 작은 아픔에도 지나치게 집착하며 염려한다면 우리는 때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의 사소한 모든 일에 또 작은 불평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 써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학자 버틀러는 아무리 노인이라도 도덕적인 잘못이나 행동까지 너그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노인도 탐욕스러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할 때도 있다. 그런데도 노인이기에 책임감과 죄책감으로부터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오히려 그의 인간성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눈에 띄는 업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주변에 온기를 주는 노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병든 아들의 약을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지하철의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는 84살의 어느 할머니는 그래도 산다는 건 참 신나고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해서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교육자인 몬테소리는 말한다. 나는 이제 91살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절염을 앓고 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 아직 읽을 수 있다. 고맙게도 나는 읽을 수 있다.
매스컴이 병들고 외롭고 비참한 노인들의 모습만 부각시킨 탓에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노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양 겁먹는다. 그러나 실은 그런 모습은 젊은이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사람들도 직장을 잃을 수 있고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며 급격한 체력 저하나 성하지 않은 치아 때문에 고민할 수 있다. 단지 노년에 그런 상황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일 뿐 그것이 노인의 특성은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삶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철학자 플라톤도 말했다. 늙음에 만족할 때 늙음을 지탱할 수 있지만 늙음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늙음 자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 이것은 젊음에도 해당된다라고 말이다. 만일 우리가 삶을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나 일이 있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면 늙는다는 게 그리 두려운 일은 아니다. 노년을 향한 행진은 이미 유아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경험한 수많은 상실은 마지막 상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왔다. 그럼에도 좀 더 유쾌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 이외의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며 나의 흥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비록 내가 살 세상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처럼 자기 초월 능력을 가지면 머지않아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밀려오는 허무감을 극복하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내가 죽어도 다음 세대를 통해 생명은 이어지며 세상은 존속한다는 믿음을 근거로 한다. 이러한 믿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스승으로서, 조언자로서 내가 남긴 것들이 그것이 지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간에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유산을 남기려는 노력은 노인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또 지난 과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멈추고 현재에 충실하게 만든다. 이 세상의 세세한 부분을 듣고 보고 느끼며 그것에 감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늙는 것이 잘 늙는 것인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노년기는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발 뒤로 물러난 고요한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이제껏 알고 행해온 것들을 다지거나 혹은 탐험을 시작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안락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며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 어떤 노인에게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각자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혹은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 이야기가 너무 싱겁다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은 이제껏 그들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굴곡을 지나고 삶의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왔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쭉 그래왔듯이. 다만 내 인생은 결국 내 책임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50이 넘으면서부터 종종 어떤 할머니가 되고 싶은지 그려보곤 했다. 그때 나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의 세세한 부분에 감탄하며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었다. 생의 불합리와 부조리를 웃어 넘기는 여유와 포용력을 가진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손주들이 힘들 때 마음 놓고 푸념할 수 있는 할머니가 되면 참 좋겠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솔직히 아들과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에게는 2명의 손자가 생겼다. 그렇게 막상 할머니가 되어 보니 50대 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완벽한 할머니 상을 그리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너무 서툰 초보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집에 놀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손자들이 가겠다고 하면 서운해서 그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결혼한 딸에게 왜 자주 집에 오지 않느냐고 푸념을 늘어놓기도 한다. 무엇보다 손자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봐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귀한데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딸과 손자들에게 종종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쯤 나는 따뜻하고 유쾌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나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시간 동안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나의 미래가 기대된다. 그것이 내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이유다.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아이는 아이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아이가 혼자 서는 법을 가르친다. 엄마는 아이로부터 떨어져서 언제라도 아이에게 팔을 뻗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아이를 붙들어 주지는 않는다. 아이가 넘어질 듯이 뒤뚱거리면 엄마는 마치 아이를 잡아주는 것처럼 허리를 구부린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이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게다가 자신을 보고 있는 엄마의 얼굴에서 아이는 격려와 칭찬을 읽는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며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아이는 자신을 잡아주지는 않지만 곁에 있는 엄마의 손을 의지하여 걷는다. 아이는 언제라도 필요하다면 엄마의 품이라는 피난처로 뛰어들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이 엄마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심치 않지만 엄마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혼자 걷고 있기 때문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어머니의 역할이다. 이렇게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아이는 점점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언젠가 부모의 품을 훌쩍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아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인 것이다.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수호천사가 되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고자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지나치면 아이가 위험한 세상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나 싶어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못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부모들의 이러한 불안은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출발한다. 어릴 적 부모와 헤어지거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아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은 어릴 적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는 아이가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자신의 분신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살지 못한 삶을 자식에게 투사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아이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남들보다 발달도 빠르고 똑똑하며 재능도 많고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짝을 만나 돈 걱정 없이 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 내 아이가 내성적이어서 리더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내 딴에는 아이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 깊이 생각해서 짠 계획들이 아이의 관점에서는 싫거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아이들은 결코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지 않는다. 조금만 자라 혼자 걷기 시작하면 곧 자기 멋대로 하려 하고 부모의 관심과 염려를 간섭이라며 짜증낸다. 아이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로 부모들에게 생의 유일한 기쁨을 선사하기도 한다. 그런데 아이가 나도 할 수 있어라며 부모의 손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부모로 하여금 내가 아이에게 덜 필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그것이 인생의 순리다. 아이가 커가면서 부모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한 엄마가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다른 엄마를 만났다. 그들은 곧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학교 가는 길이세요? 우리는 참 운이 좋네요. 학교 생활도 재미있고 선생님도 잘 만났으니 이때 아이가 화가 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엄마가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거예요. 이 경우 아이가 자라서 떠날 때 상처받는 쪽은 다름 아닌 어른인 부모다. 아이가 나와는 다른 독립된 인간이며 언젠가 내 품을 떠날 존재인 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혼자 설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할 시간에 아이와 제대로 떨어지는 법을 몰라 부모와 아이 모두 상처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이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결국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부모인 내가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되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아이가 대신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포기해야 한다. 무의식 중에 내 아이는 예쁘고 말 잘 듣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고 믿었던 이상적인 아이의 모습도 떠나보내야 한다.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며 웃고 있는 그 아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기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보폭과 시각에 맞춰 같이 갈 수 있어야 한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길이 있고 아이에게는 아이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뿐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첫 마음이 되어야 한다. 나는 가끔 어느새 다 커서 엄마가 된 딸과 30대 청년이 되어버린 아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나는 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다. 삶이라는 긴 여행의 끝이며 그동안 누려온 모든 기쁨과 행복의 끝임과 동시에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고통과 슬픔의 끝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리고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들과도 이별이다. 그래서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지녔던 모든 것들, 나의 육신과 내가 집착하던 명성과 성공, 집과 물건들 그리고 나에게 잠시 허락되었던 시간조차도 다시 이 세상에 돌려주고 떠남을 의미한다. 죽음은 두려움이다.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혼자서 죽음의 고통과 외로움을 견뎌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죽음은 눈을 감은 후 나를 기다리고 있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 미지의 세계가 내가 저지른 과오들에 대한 죗값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죽음은 한낱 무생물체로 한 내 육신이 부패하여
냄새나는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러한 일들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은 가르침이다. 그것은 남은 시간도 별로 없는데 비로소 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잔인한 스승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그리고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스승이다.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데 나에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야 가르쳐주는 무심한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나 죽음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고 자연의 일부로서의 나의 삶을 완성시켜주는 자비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이 세상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스승이다. 죽음은 이어짐이다. 그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다음 사람에게 넘겨줌으로써 세상이란 이 공간을 영속시키는 자연의 확고한 의지여 무한한 자비로움이다. 나의 시간을 끝냄으로써 세상의 시간이 계속 흐르게 만드는 대자연의 손길이다. 나의 시간이 다음 세대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관대한 손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던 작가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죽음을 응시하며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다. 평범하고 세속적인 법관 이반 일리치는 병의 통증이 악화되는 걸 느끼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달아나기 위해 일에 몰두하는 등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이 답답해졌다. 삶이 있었는데 지금은 떠나가고 있어. 근데 나는 그걸 붙들 수 없어. 내가 없어지면 뭐가 될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정녕 죽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이반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은 이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가 죽지 않을 것처럼 가장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반을 가장 힘들게 한 건 바로 그 거짓이었다. 자신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아플 뿐이며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라는 거짓말이 그를 가장 괴롭게 만든 것이다. 심지어 주위 사람들은 이반이 거짓말에 동참해 줄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이반은 거짓말 그만해.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건 당신들도 잘 알잖아. 그러니 제발 거짓말만은 하지 말아줘. 라고 크게 소리 지를 뻔했다. 사람들은 당신은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러나 이 거짓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죽음을 더욱 두려운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반 일리치의 표현처럼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아무도 나의 처지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동정하지 않는다라고 느끼게 할 뿐이다.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서로가 뻔한 거짓말을 하는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데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 또한 삶의 일부분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자기 방식대로 맞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보살핌과 사랑을 느끼며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다.
한편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온전히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다. 심할 경우 먹고 싶고 배설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한다. 다시 한번 갓난아기 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 지워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다. 이에 대해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입을 빌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뒤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고백하는 게 지독히 창피했지만 누군가 자기를 병든 어린애처럼 불쌍히 생각해 주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는 누군가 살살 어린애를 달래듯이 자기를 어루만져 주고 입을 맞추고 자기를 위해 눈물을 흘려 주길 원했다. 그는 자신이 오직에 있고 수염이 하얗게 새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었다. 그러므로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며 그를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가 편안한 위안 속에서 외롭지 않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은 훗날 나에게 닥칠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또한 죽음 앞에서 갓난아이가 될 터이고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을 절실히 원하게 될 테니까. 어쩌면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죽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음은 삶의 일부다. 사람들은 살 때도 죽을 때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싶어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을까? 22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처음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직면했을 때 나는 내가 좀 더 멋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 또한 이반 일리치와 다르지 않았다. 내게 닥친 운명을 원망하고 분노했으며 한없이 겁에 질려 벌벌 떨었다.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평범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이 짧은 문장 안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와 두려움 없이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그는 출세와 허영심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마치 자신의 일상에는 죽음이란 전혀 없는 것처럼. 하지만 죽음 앞에서 이제껏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잊고 살았던 즐거움과 우정, 희망 등을 기억해 내기 시작한다. 통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미움,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하던 이반은 지나간 삶이 괜찮았다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가로막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최후의 순간 마침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이런 실존적 깨달음은 그에게 빛을 보여준다. 그는 그동안의 공포와 불안, 분노, 고통, 고독, 절망 등을 떠나보내고 가족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며 신에게 용서를 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반 일리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좋을 수가. 그리고 그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이제 죽음은 끝이다.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숨을 절반쯤 마시다 숨을 멈추고 긴장을 푼 뒤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처럼 죽음을 인정하면 현재를 더 세심하게 느끼며
거기서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요즘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하는 걸 새삼 느껴요. 천국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며 내가 보고 듣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섬세하게 느껴지며 경이로워요.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때로 숨차고 답답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날에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도 이런 행복을 모른 채 어리석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던 한 환자의 말이다. 그녀는 난치성 폐결핵으로 이미 폐 한쪽은 수술로 없어졌고 나머지 폐마저 어떠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결핵균에 점령당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검사 결과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그동안 그녀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녀가 몇 달 만에 병원으로 찾아와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균이 발견되지 않으며 약도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오히려 나를 치료해주고 갔다.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느끼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을 잡고 나를 다독여주며 나의 공포를 나눠 가질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그의 손에 내가 이제껏 들고 있던 삶의 바통을 넘겨줄 수만 있다면 죽음이 그리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속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은 오히려 내 인생을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나도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여기까지 작가 김혜남의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었습니다. 저처럼 이 책을 읽고 힘차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마음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기도하며 단정히 책방은 늘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뵙겠습니다.